안녕하세요. 좀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정리정돈 좀 하겠습니다. 머리가 산발이네. 저 원래 동영상 찍을 때 노래 틀어놓고 해요. 한 1분 정도? 네, 준비하시라고. 몸 좀 푸시고, 목도 푸시고. 아, 이제 잘 봐야지. 네. 왜 동영상을 찍냐? 네, 토요일날 뭐 하셨어요? 체육대회. 그죠? 수업을 개최합니다. 자, 동영상 잘 들으실 수 있는지 준비 좀 하시고요. 몸도 이렇게 푸시고요. 네, 프랜차이즈 경영화, 조직화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언제적 노래야? 그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노래를 틀은 거죠. 준비를. 저는 원래 동영상 찍을 때 비대면 수업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1분 정도 동영상을 틀고 이제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몸 좀 아프신가요? 또 학교에서 하는 행사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시간 수업이라 아이고 컴퓨터가 이상해. 이상 2시간 수업이라 아니 큰일 났네 이거. 네. 큰일 났네. 하여간 그냥 화면이 뒤로 잘 넘어가질 않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경영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경영학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근데 경영학의 이론은 1911년도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과학 관리론을 로 인해서 출발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영학의 발달이 계속 되어 왔고 그다음에 고전적인 경영학에서 행동적인 거 그다음에 관료를 원칙으로 하는 관료적 조직론 뭐 동작 연구, 시장 연구, 시간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작업자와 고용주 간의 어떤 의견,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컴퓨터에 뭐가 자꾸 떠서 제가 조작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가장 효율적인 거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계량 경제학에 대해서 현대 경영학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직 연구에선 인간의 어떤 행동, 그다음에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지금 계속되어 있고요. 호선 연구나 뭐 6구 단계, X 이론, Y 이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좀 약간 빗대서 삶에 적용되는 걸로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슨 법, 뭐 선형 계획법, 뭐 재고 관리 모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고 시스템화 돼서 하나의 조직처럼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그런 그래서 그런 어떤 요인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리고 상호 적합성 이론 이래 가지고 동일한 조직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그런 첫 번째 시간에 2시간에 나눠 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기라고 해서 이제 자료를 보시고 좀 쓰실 수 있는 거를 페어에 대해서 권리 원칙을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의 5단계는 어떤 건지 또 조직의 계획 수립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휘 통제하는 이유가 과연 뭔지 뭐 예를 들어서 꼭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본인의 기업을 하거나 본인이 담겨져 있는 조직이라든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럼 가족 아니면 학교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생각해보게요. 말 그대로. 그런 걸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경영의 기법에 대해서 다양한 변천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의 구성이나 흐름, 변화에 따라서도 점점 변화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또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뭐 모임 아니면 학교 아니면 단체 이래서 어떤 식으로 나열해서
가장 경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나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왔는데 뭐 특별히 경영이라는 한 거 없고 동료 친구들이 뭔가를 하자 그러면 난 협조하는 편이다. 이럴 때 내가 배웠던 어떤 걸 계획하고 수립하고 실행하고 이런 방법에서 나는 무언가를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지도 A4 용지에다가 그렇게 길지 않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오늘은 몇 분 듣냐면 50분. 저희가 이수시니까 50분 정도 듣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막 아침 일찍 와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꽤 선선한 바람이 불긴 하지만 그래도 덥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조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또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론적인 건 알려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잠깐 제가 이제 적용하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들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들의 제일 추구하는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윤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기업들은 누구를 통해서 돈을 벌까요? 이윤을 추구할까요? 고객이죠. 그래서 그 기업들은 경영자나 종업원이나 기타 등등등 뭐 여기서 말한 종업원 그러면 뭐 식당에서 서빙하는 이런 종업원이 아니라 고용주가 고용인을 부를 때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종업원이라고 부릅니다. 참 해석 좀 그래요. 그쵸? 이런 경영학이 미국에서 있는 어떤 학문을 따갖고 와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하기를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이나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경영자와 직원들이 다 합의해서 어떠한 걸 만들고 또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화해서 경쟁 상대를 제끼면서 이윤을 추구하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종업원하고 경쟁자, 고객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주식을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본을 투자한다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뭐를 받느냐?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멋있게는 감사를 받는다. 또는 감시를 받는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회계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 국세청이나 아니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국세청 감사 이렇잖아요. 그래서 기업들 이 중심에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들이 경영자, 종업원, 경쟁자, 고객, 주주, 뭐 은행, 뭐 국세청, 뭐 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기업에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속 안에 기업들은 자신이 속해져 있는 그 환경들을 분리해서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세금 안 내. 배째라고. 내가 돈을 벌었어. 네가 알려줬어? 나라에서 뭐 도와준 거 있어? 내가 돈 벌었지?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떤 유기체처럼 기업 안에서 환경 요소와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해 나고 세금 낼 테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건설 높은 여기가 공항 근처지만 조금 고도 제한 좀 풀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에는 내부적인 환경도 있고요. 외부적인 환경도 있을 수가 있죠. 내부적인 환경 안에서는 뭐 경영자와 종업원 뭐 이런 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조직화입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체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외부 환경이죠. 소비자, 경영자, 금융기관, 뭐 지역사회, 정부가 딱 제재 걸어서 쟤네 기업 안 되겠는데 저거? 아니야. 뭐 했어? 수출했어. 막아버려. 법 규정 고쳐서 이래버리면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주와 종업원, 뭐 경영자 이런 조직 문화, 기업 안에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신념, 그다음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 문화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들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가며 목적을 달성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대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모두 어떤 조직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뭐 읽으실 거는 없고 여기 우리 학생은 학생의 조직의 구성원이며 친목단체, 동아리, 학과 등의 다양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서로 간에 어떤 관계도 설정할 수도 있다. 거기서는 이제 서열도 있잖아요. 집에서는 아빠, 엄마, 뭐 자기 일이 있잖아요. 아빠가 해야 할 일, 엄마가 해야 할 일, 뭐 이런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런 어떤 조직에서는 각자 맡은 자기의 직무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아유 뭐 내가 안 하면 엄마 배고파. 네, 엄마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밥하고 싶지 않아. 왜 이래? 밥 주라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직화란 어떤 가정의 예시와 같이 조직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의 각자의 직무와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조직화가요 비공식적인 목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공식화된 것도 없잖아 있죠. 비공식이든 또 공식화든 어쨌든 간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무언지 모르지만 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이든 체계적이지 아니하던 그런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조직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목적은 업무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인원은 몇 명? 우리가 무슨 모임이야? 그래 우리 일단 놀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는 모임이야. 그래?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미식가긴 한데 나는 육식은 안 먹어. 뭐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고기 못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채소만 먹으러 가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육식을 너무 좋아해. 그럼 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같이 뭉쳐서 못 가고 따로따로 가는 거죠. 오늘은 육식을 먹을 거야. 그럼 나는 하루 빠질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상호작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업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기업들은 조직의 목적에 가장 효과적으로 뭐를 본다고요?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법을 할 건지, 자금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자재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한쪽으로 너무 많이 배분해도 안 되고 덜 받아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이 조직화의 수요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라고 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하는 것들이 뭘 걷어요? 당연히 회비를 걷어야죠. 각종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무적인 업무가 있고요. 회비를 내면 어떻게 해요? 참여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돈을 어떻게 썼다, 뭐뭐뭐 들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공동적인 목적에 의해서 돈을 걷었으면 당연히 이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알려줘야 되는 게 회장의 의무라고 하는 얘기죠. 그 중에서 전체 상위 개념을 해서 누굴 뽑아요? 회장 뽑고 그 다음에 총무 뽑고 뭐 이렇게 뽑잖아요. 소모임은 거의 회장 뽑고 총무 뽑고 회원 뽑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모임이 크면 클수록 많겠죠. 그렇다고 한 사람 뭐 회장이 됐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지휘 명령하는 게 아니라 물론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봉사 정신도 있어야겠죠. 내가 여기 회장이야. 눈 깔으라고 이것들아.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아유 잘났어. 그래. 내가 너 따라갈 것 같니? 뭐 이러잖아요. 역시 회장은 다르네. 어쩜 그런 걸 생각했어. 야 대단하다 진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하네.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어. 이 컴퓨터가 왜 이사고 갑자기 번아웃이 되지?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무언가를 할 건지 업무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맛집 간다 그랬죠. 맛집. 거리가 멀어.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양주는 가깝지만 조금 뭐 남양주까지 가야 돼.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물론 대중교통 정도까지는 이용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멀어. 예를 들어서 포천까지 들어가야 돼. 아니면 김포까지 나가야 돼. 이렇게 되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를 누가 할 거냐. 4명이 넘어가. 그럼 한 차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죠. 업무를 잘 파악해서 그거와 비슷한 부서와 직책 이런 것들을 잘 나눠야 되는 거야. 아, 언니가 운전 잘하니까 언니가 요번에 이렇게 이렇게 모시고 가. 사람 다 못하니까 나 이렇게 이렇게 모시고 갈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서로 사이가 좋으려면 아유 그래 요번에 밥값은 내지마 운전하고 우리 태워줬잖아 집에까지 또 안전하게 데려다 줘 그리고 요번에 우리 밥값은 운전자 빼고 내자 뭐 이렇게 그러면 또 운전해주는 사람은 기분 좋고 그렇다고 또 뭐 10,000원씩 걷어서 기름값을 받네 안 받네 또 이런 거는 또 아유 뭐 하는 사람끼리 그거 했다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호관계를 잘 설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누군가가 데려가면 물론 회사차가 있으면 교통비 주지 않고 회사에서 제공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 출장 비용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전체적인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상호관계들이 묶는 것들을 조직의 분화라고 한다. 맨 밑에 라인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보이실까요?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업무를 파악하는 건데요. 분화라고 해서 같은 색끼리 모인다든지 같은 모양끼리 모인다든지 아까 우리 맛집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언니는 A, B, C들은 이쪽 지역에 노원구에 사니까 노원구 차 타고 가. 우리는 도봉구 또 그쪽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으니까 도봉구 차 타고 갈게. 김포 어디서 만나? 이 맛집에서 만나? 그래 우리 출발했어. 조심히 와. 우리도 갈게. 잘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색끼리 같은 분야끼리 이렇게 묶는 것들을 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양으로 수평적, 수직적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수평적인 분화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태적인 분화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조직의 업무 중에서 상호 대응의 수준의 업무의 단계를 묶어서 분화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슈. 그쵸. 예를 들어서 같은 기능끼리 제품끼리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같은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노트북끼리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더 서분해서 태블릿 PC는 태블릿 PC끼리 노트북은 노트북끼리 핸드폰은 핸드폰끼리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스크탑은 데스크탑끼리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얘기해요. 지역도 마찬가지. 대전, 대구, 충청, 충남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맞는 수평적인 분할을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능 그 얘기를 하죠.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인사팀, 총무팀, 영업팀 이렇게 뭉쳐서 생산 마케팅 이렇게 뭉쳐서 기능별로 기업체에 대응하는 그런 조직의 형태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팀에 근무해? 나 인사팀. 그래? 그럼 사람들의 고과 점수나 뭐 이런 거 월급 같은 거 계산하겠네? 네. 그래서 뭐 평가 같은 거 있으면 뭐 해요. 아, 그렇구나. 사람 몇 명이다, 네? 2,000명 정도 돼요. 사람 일이 많겠구나. 뭐 이런 거. 그 총무팀은 각 부서에 들어가는 각종 어떤 기타 등등 소모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영업팀은 어떻게 해요? 영업끼리 기능별끼리 모으면 제품을 팔거나 뭐 수주를 해갖고 온다든가 일거리를 따오던거나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수평적인 분야 중에서 기능은 기능적인 거는 그런 형태다. 제품은요 부분적인 조직과 기능적인 조직이 있는데 여기 밑에 예제를만 볼까요? 위에 건이 안 읽어보도록 리바트 가구라고 해서도 가정용 가구가 있고요. 사무실 가구가 있고요. 신혼 가구가 있어요. 신혼 가구 같은 거는 다 깔아야 되겠죠? 한꺼번에. 그 식기용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식탁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소파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거. 사무실은 책상하고 의자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세련되고 업무하기 편한 것들. 옛날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앉아서 했다면 요새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면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제도화 시키는 사람들은 위에 화면에 잘 볼 수 있게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가구를 판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가정용에서도 어느 정도 가정생활 하는 사람이면 침실용을 할 거냐
거실용을 할 거냐, 애들 방을 할 거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게 제품용 분화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가구를 파는데 여러 가구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소파인데요. 소파뿐인데요. 그리고 신혼 가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책상용 가구도 별도로 해주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지역, 이거는 뭐 대도시 지역 뭐 이럴 때마다 조금씩 지역의 요소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달라질까요? 본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어디 있어요? 고속도로랑 빨리 고속도로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지역에 세워져 있죠. 지역의 근거리, 지역 본부,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어느 지역의 사무소,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의 요소에 따라서 뭐 큰 기업들은 이게 약간 대도시 안에 딱 들어가서 압구정동에 있는 뭐 이렇게 테헤란로 라인에 딱 사무실이 있지만, 뭐 어디에 뭐 무슨 공장 그러면 대전에 있고 뭐 대구에 있고 아니면 뭐 이천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 맞는 분화라고들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조금 더 화면상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객,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은행 얘기를 해요. 은행은 대표적인 게 각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신한은행만 없어. 그러면 신한은행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우리은행은 없어. 그러면 우리은행은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럼 멀잖아요. 은행의 거래를 많이 하지 않는데 그 은행이 그 지역에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TM기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신한은행 하나, 구민은행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건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ATM기를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우리 거 많이 쓸 수 있도록 쭉 갖다 놨는데 비용도 갖다 놓는 비용, 시설하는 전기료, 돈 넣어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 CCTV 확인, 부스, 사용료 이런 것들도 그 사용 요금에 따라서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 그러면 수고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갖다 놓은 고객이 얼마나 그 장소에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갖다 놓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무역업을 해요. 무역업을 하게 되면 뭐 기준치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막 만들어서 외국에다가 이렇게 수출하는 사람은 부가세를 면세를 받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치 기준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1억을 넣은 사람과 3억을 넣은 사람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객이 어떤 식으로 우리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갖고 가느냐. 그래서 요새 컴퓨터로 하는 마케팅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다 뭘로 해요? 핸드폰. 또 다 뭘로 해요? 컴퓨터. 구매하거나 수요하거나 뭔가를 사거나 이제 배우셔가지고 컴퓨터로 물건 하거나, 나 니네들한테 안 배워도 돼. 내가 알아서 바빠 죽겠어. 지금 공부해야지. 캘리 써야지. 지금 동영상 들어야지. 엄청 바쁜데 내가 언제 이마트를 가고 앉았니? 이마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는 시킨다. 봉투 300원 써. 까짓 거. 이렇게 해서 시키시면 새벽 배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짠! 와 있잖아요. 그죠? 뭐 근데 지역에 따라서 5만 원 이상 써야 됩니다. 7만 원 이상 써야 됩니다. 여기는 뭐 몇만 원 이상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운반비가 들어갑니다. 장바구니 별도로 예치금으로 받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지금 이런 거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경영학으로는 분화였구나 라는 걸 모르는 것 뿐이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또 하나는 업무의 과정입니다. 이 업무의 과정은 뭐 현대제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이 뭐 하는데요? 철판으로 뭔가를 찍어내는 데예요. 요번에 뭐 현대자동차에서 멋진 차가 나왔어요. 근데 뚜껑 따로, 앞유리 따로, 뒷유리 따로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있고, 라인 반바도 막 이렇게 어느 라인까지 또 이어지는 거 있고, 문짝과 뒤에 문짝과 이렇게 잘라지는 것도 있고, 라인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맞춰서 예쁘게 디자인화 시켜서 하는 업무라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조형부, 제관부, 가공부, 조립부 다 따로 있어야 된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업무의 과정. 그것뿐인가요? 물건을 갖다가 마진 붙여서 파는 회사라면 가지고 오는 운반하는 회, 영업하는 사람, 판매부 따로, AS부 따로 뭐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분화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되게 정신없습니다. 또 수직적인 분화, 아까는 이제 수평적인 분화인데 수직적인 분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장하고 직원하고 둘이 있어. 그럼 말하면 뭐합니까? 직원이 막 갔다 와서 사장님 이거 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할게 처리할게 너는 네 처리해라 이러지만 회사가 커졌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원 다음에 대리 다음에 과장 다음에 상무 다음에 사장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업체든지 모두 다 해당이 돼요. 대기업은 대기업일수록 뭐가 길어요? 단계가 길어요. 그럼 뭐가 길어져요?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안 돼. 만약에 그 회사에 삼성물산에다가 옷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요. 옷을 만들어 하청받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서 1억 원어치 납품을 했어요. 근데 그 1억 원 아니 뭐가 그렇게 늦습니까? 빨리 돈을 줘야 우리도 그 돈으로 다시 원단을 사서 옷을 만들죠. 라고 한다면 조건을 맨 처음에 걸죠. 우리는 납품일로부터 25일까지 기다리셔야지만 결제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납품하자마자 15일이면 다 끝나요. 그럼 결제 라인이 빨리빨리.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결제되면 좋겠죠. 그죠? 근데 회사가 크면 클수록 이런 수직적인 분화가 더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을 또 그 결제 기간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아니 아무리 뭐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직적인 분화가 긴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걸러낼 수 있어요. 큰 기업의 사장이라면 한 사람 결제를 하면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됐다, 이거 어떻다, 뭐 이렇다.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약간 한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뭔가를 걸러낼 수가 있죠. 이익 추구를 함에 있어서 장애 요소라든지 기타 요소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층수가 많아지는 거고요. 또 자금은 작을수록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빨라지지만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분할 계층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론가들은 기업의 이게 수직적인 분할을 다른 말로 지배구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업의 지배구조가 길면 길수록 훨씬 안정감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이익 추구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도 판단합니다. 이론가들은. 그래서 뭐가 좋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직원이 그만큼 많은 거잖아요. 사원이 있다가 대리 있다가 과장 있다가 그 밑에 뭐 차장 있다가 그 다음에 부장 있다가 상무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들은 그 회사 직원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짜로 돈은 안 주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유 무슨 이렇게 그냥 찌끄만 회사에서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아. 대리 있고 뭐 사원 있고 그 다음에 있고 아유 뭐 혼자 다 해먹고 앉았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름 그 회사가 작지만 그래도 나름 거기서는 어떤 계층수에 따라서 분화시켜서 환경의 변화를 금방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의 원칙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조직을 만들 때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원칙에 어떤 조직이 각 부분에든 부분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쵸. 뭐 업무별로, 조직별로 분할을 나눴으면 그 조직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 단, 공동적인 목표는 전체 조직과의 공동적인 목표는 2인 추구지만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업무 과정이라고 한다면 분량을 적게 낼 거냐. 분량도 다 돈이잖아요. 분량이 적어야지만 돈 들어간 것만큼 매출이 가능하니까 덜 손해보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계약을 취소를
덜 할 거냐? 영업부서는 계약을 했는데 죄송한데 저쪽에 단가가 더 싸서 여기 계약한 거 취소할게요. 환불해 주실 수 있죠? 계약금은 뭐 이래 버릴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도 자꾸 질의를 넣고 소송을 걸고 하는 이유가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목표가 있으면 이런 어떤 조직화를 했는지,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그런 것들을 공표하는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 준수해 주세요. 라고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기능화의 원칙에 따라서 조직이 형성 시 먼저 그 각 직무의 존재 여부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직원의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기업들에게서 가장 나가는 돈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인력 감소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계약 물론 전문성은 떨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직무의 능력마다 사람마다 배치하는 게 능력이 막 있어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렇게 배치하고 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세 개 걸치는 사람도 있고 막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구축을 할 때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 어떻게 하면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인을 추구할 수 있는지 또한 이 사람은 외향적이니까 영업 활동으로 이 사람은 내향적이니까 근무직으로 이 사람은 조금 성실하니까 뭐 예산팀으로 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 큰 기업에 면접 보고 들어갈 때 인성 테스트나 뭐 이런 걸 하잖아. 이 사람의 성향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스펙하고 공부하고 자격증만 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성향이 이렇구나. 이렇게 기능 자체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인성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한다는 거죠. 여기 또 읽어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지나치게 기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책임과 권한은 상호 적절한 대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책임도 있어야 되지만 권한도 있어야 되지만 책임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공동으로 배분해야 된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자들은 조직 내에서 하위자들은 하라고 나갔다 오라고 갖다 팔으라고 이렇게 명령 지시만 받아서는 독단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옛날처럼 권한을 위임하고 너가 이걸 한다면 어떤 보상이 있어. 네가 무언가를 한다면 뭘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외적인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 절대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거죠. 이 정도 바운드리 안에서 네가 권한을 갖지만 여기 안에서 네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 까라면 까라고 무조건 하라고 이런 시대가 요새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상위자가 지나친 직무 수행을 권한이 하위자에게 무조건 오늘 퇴근하지 말고 다 하고 가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관리체계의 원칙으로 한 사람의 어떤 상사나 지휘나 감독에 대해서 부하 직원을 두는 그 수두 그러면 자기 일은 안 하고 밑에 직원들만 다 시키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지휘와 가능한 부하 직원 수 이 정도 인원이면 이 팀은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런 걸 판단해서 오너가 또는 상급자가 배치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관리자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냥 가 믿고 나 따라오라고 조직 안에서 잘 될 거야. 물론 해. 이런 것도 불안한 사람을 해소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배치시켜서 정확하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담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PDF 파일이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권력의 최고층에 대한 집중, 집계 조직, 어떤 라인 있죠. 그 라인, 집계 참모 라인, 기능 조직 라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들이 조직의 집권화, 분권화 이름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집권화라고 해서 권력의 최고층에 집중되어 있고 집계 조직에서 라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 조직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라든지 이건 집권화거든요. 업무의 특성 이건 분권화거든요. 일괄성이 있는 필요성 이건 집권화. 단계별로 기업의 전망이 어떻고 경영자의 관리 능력이 어떻고 그 능력과 이런 걸로 직원 및 뭐 간부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것들이 조직의 집권화 또는 분권화를 결정하는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뭐 옆에 있는 거 나오는 건 집권화 분권화의 관리 중에 장단점. 이 분권화는요 권한을 하위자들에게 자꾸 넘기는 것들이에요. 과장님 이거 이렇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가 작성도 못해. 어떻게 해서 그런 서류 작성을 못해? 옛날 거 보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중에 하나는 어느 호텔의 조리, 하이급 조리사원이었어요. 근데 밑에 사람들을 아무래도 좀 서툴르겠죠? 뭔가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것들이. 근데 딱 볼 때는 정말 이거 진짜 못하네. 그래서 줘봐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이렇게 예쁘게 하면 멋진 또 상품화가 돼서 손님에게 나갈 수 있지. 뭐 이런 거를 계속 도와줬대요. 자기는 셰프니까 약간 상급 셰프라 뭘 할 줄 알고 이제 하급 애들을 자기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급 애들이 나가서 아유 그래 몰라 잘 가르쳐 주지는 않고 우리 거 뺏어가지고 지가 다 해서 그냥 지가 내더라고. 아유 그러니까 우리를 키워줄 게 아니라 지 잘났다고 지가 다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흉을 본 것을 그 상급 셰프가 듣고 나서는 아하 나는 그 친구가 서툴러서 한 행동인데 그 친구는 나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이 분권화가 네가 하라고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네가 하라고 그러면 그 팀에서 만들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누가 혼나요? 누가 또 이렇게 지배인한테 혼나요? 상급 사람이 혼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권화, 분권화, 관리 조직의 장단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화된 관리 조직의 좋은 점 이거는 뭐 잘 좀 밑에 직원 거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일은 더 했지만 우리 팀에서 뭔가를 잘 해나갔다기 때문에 이익 같은 거 그게 만약에 뭔가를 파는 거라면 뭐 지식이나 경험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상시킬 수 있고 점점 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크지 못하게 윗사람들이 다 해주면 어떻게 보면 독재성을 강화하고 있던 거예요. 그 셰프, 그 팀 안에 셰프가 직원들의 밑에 직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다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해줬는데 내가 독재성이라 욕하는 거잖아요. 날 가르쳐주지 않고 지가 다 하더라고. 뭐 어떻게 하겠어. 하위 계층의 창의 개발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윗부는 사람은 지금 바빠가지고 음식은 바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언제 가르치고 있니? 빨리 줘라.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해서 보낸다. 업무 처리를 더 하고 일은 더 했는데 창의력을 밟는다라고 해서 욕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 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하위 계층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래야 되는 것들이 따로 있고 또 시간은 늦지만 하위 계층을 기르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내가 사수면 내가 가르쳐야 될 그 직원이면 제가 욕먹는 거잖아요. 팀에서. 그래서 집권화에 대한 관료 조직과 권한에 대한 하층 계층에 대한 위임 이런 것들이 어느 선이냐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이고 여기 나와 있겠지만 이것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글화, 문서화 또 이렇게 문자화 된 거를 눈으로 읽으니까 조금 용어 자체가 집권화, 분권화 듣보잡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용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활 속에 적용시켜서 지금 셰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라고 얘기한다면 준 거 애매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해봐 라고 알려줬어. 내가 일 다 하기 싫어서. 근데 그 친구가 잘 못했어.
근데 나갔어. 도대체 니네 팀들은 이 제품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들어 놓니? 뭐 했어? 애들 어떻게 관리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니네들은 안 되니까 전체 인센티브 없어. 여러분 성과가 없어. 그런 줄 알아. 이래버리면 같이 혼나는 거잖아요. 이 정답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애매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형태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직의 형태란 이게 구성원들의 직능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조직의 행위를 동태적인 조직과 전통적인 조직 이렇게 구분적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럼 전통적인 조직에는 기능별, 부분별,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이론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부분의 그 어떤 뭐 즐거움을 찾는 우리 노래를 부르실 때 혹시 기타 배우시나요? 기타나 노래를 부를 때 아 왜 선구자를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 말고 가요나 트로트 해요. 근데 우리는 가곡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럼 누가 했어요? 만들어 놓은 걸 저희가 배우는 거잖아요. 음악도 어떻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누가 만들었어요? 해놓은 거잖아요. 베토벤부터 시작해서 모차르트 뭐 이런 애들이 해놓은 거를 변해서 그 이론가들이 지금 저희가 그런 걸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이론가들이 해놓은 것들을 변해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누가 만들어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도 그냥 배운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듣고 흘려본다 하더라도 적용하는 것 학문으로 의역해서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전통적인 조직은 기능별, 부분별 매트리스가 있고요. 동태적인 거는 프로젝트 조직, 그 다음에 가상 조직, 무경제 조직이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떤 조직체가 어떤 조직을 넣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건지는 이제 적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조직의 형태에 어떤 것까지 판단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꼭 그러면 여기에 보면 6개인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약간 믹스해도 상관없죠. 기능별이면서 가상조직일 수도 있고 지금 AI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됐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론학적으로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통적인 조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아이고. 전통적인 조직, 이제 기능별, 이거는 업무 내용과 비슷비슷한 것끼리 좀 묶어서 조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능별. 아까 우리 그 가구점 얘기하고 현대제철 얘기하고 뭐 이랬었잖아요. 같은 것끼리 이렇게 업무가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뭐 산에 가는 모임, 맛집 가는 모임, 어디 가는 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묶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번엔 산에 갔다가 맛집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그럼 술 안 먹는 사람이 운전하고 오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의 범죄 안에서 심도 있게 어떤 훈련을 하고 기능 개발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 일괄성 있게 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업무 수행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유 죄송해요 저는 댄스반인데 굳이 그냥 산에 가고 싶진 않네. 그러면 뭐 나중에 오고 이 사람끼리 아 나는 산은 싫은데 무릎 아파서 맛집만 좋은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 기다려? 아니면 한 바퀴 돌다가 와. 그럼 우리는 또 갔다 올 테니까 중간에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이다. 또 그런 게 좋은 점만 있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제품이나 품질이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고 환경 변화가 지금 빨리 그래서 옷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뭘 하나 딱 샀는데 쟤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 요새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대량으로 생산해서 모든 집안이 다 바가지 갖고 있는 시대.
모든 집안이 다 뭐 갖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문제를 발생이 되면 이걸 책임 소재를 갖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적시 체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능별은 웬만하면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하는 경우도 없고요. 기능별이면 자기 부서에 대한 우리 부서가 모든 걸 다 관여해. 니네들은 뭐야 따라오라고 아니면 빠져. 이렇게 약간 이기적인 거에 빠질 수 잘났어 우리는. 근데 사실 전체 우리가 보는 게 지금 기업 내에서 보는 거잖아요. 한 부서만 이렇게 잘 나가면 다른 윗사람이 한 부서를 이렇게 잘 나가는 부서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부분을. 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서도 괜찮고 이 부서도 괜찮고 이 부서도 괜찮고 이 시기에는 이 부서 이 시기에는 이 부서 이렇게 맞추는 게 좋지. 한 부서만 드립다 이렇게 올라가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기능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지금 학교도 그렇잖아요. 어느 학과든 잘 나가는 학과 없이 이 학과도 좋고 이 학과도 좋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몰리는 학과는 저희 학교는 뭐 간호, 태권도, 뭐 보건행정, 그다음에 사회복지 애들 수준에서도. 근데 그 수요만 있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관광 호텔 경영도 지금 코로나 풀려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안에 경영은 당연히 어디든 들어가든 사회복지에도 경영 안 할 것 같아. 뭐 간호도 경영 모르면 안 될 것 같고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사이에. 그리고 영상 콘텐츠 학과 요새 뭐든지 다 어디 들어가든지 다 핸드폰으로 유튜버로 뭔가를 다 해결하잖아요. 다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나 게임 콘텐츠 학과도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간호사를 소개할 때, 병원을 소개할 때 게임으로, 콘텐츠로, 영상으로, 홍보 촬영으로, 홈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너무 잘 나가는 부서도 이렇게 낮추는 기능별이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길게 하고 그래 부분별 이것도 계속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분별은 지역, 고객, 업무 과정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새 그 마케팅 어들이 전반적으로 뭔가를 수요 조사를 할 때는 평택에선 뭐가 좋고 광주에선 뭐가 좋고 어디에선 뭐가 좋고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평택, 광주, 경상 이런 5곳에 분업화 시켜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처에 가서 공장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판매처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왜? 매일 유업이니까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다른 제품보다 유통기간이 식품 같은 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신선도가 지금 콩나물 하나 사도 오늘 마감인 거 사겠어요? 2, 3일 남은 거를 사겠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막 추워 죽겠는데 그냥 냉장고에다 손 이렇게 넣고 저 밑에 뒤에 있는 유제품 갖고 오시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콩나물 하나 사도 바로 앞에 있는 거 안 사고 맨 뒤에 있는 거 그냥 추워 죽겠는데 막 끄집어내가지고 갖고 오잖아요. 왜? 그만큼 신선한 걸 먹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런 우유 제품을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다. 그러면 본사에다 딱 넣고 본사에서 대전까지 언제 내려가요? 로켓 타고 내려간다 그래도 차 막히면 전용 차선을 탄다고 해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딱 세팅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들고 시찰 갔다가 어디 시찰 대표이사는 다 시찰 갔다가 자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중점의 근처에 산업단지가 많은 이유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자, 지금 어떻게 부분별을 조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조직의 특성상 그 특성의 제품이나 지역, 고객 이런 것들을 영업할 수 있도록 또는 부분별로 나눠지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운송, 제조, 주문, 포장. 아니 광주는 이만큼 나가는데 왜 경사는 이렇게밖에 못 나가냐. 니네는 뭐 판매율이 왜 이래? 제품률이 왜 이래? 똑같은 회사일 건데 니네는 우유 맛이 왜 이렇고 니네는 왜 이래? 왜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에 그를 더 집어넣었어? 더 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누구는 포장지를 금방 뜯으면 쫙 먹을 수 있겠는데 왜 거긴
뭐가 접착률을 더 많이 넣었어? 왜 우유를 찢었는데 잘 안 찢어져? 그런 거 있잖아요. 우유를 찢어서 이렇게 또 삼각 열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안 찢어져. 양쪽으로 해도 또 안 찢어져. 아 진짜 가위를 잘라서 막 우유에 따먹어. 왜 이런 거야? 짜증나. 막또 요새 사람들은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막 또 댓글을 달아요.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런 문제를 바로 판매 실적에 따라서 경사는 어떻게 잘해서 쟤네는 수당 더 줘. 광주는 더 주지 마. 평택 이 사람들은 수도권에 가까운데 이 사람들은 저조해 지방보다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다른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기능별에 따라서 관리에 따라서 그런 걸 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어렵다. 부분별 조직끼리는 잘못된 경쟁률에 의해서 전체적인 목표에 희생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뭐 일이 만약에 망쳤어. 그러면 관리자가 가서 어떻게 해요? 조지는 거죠. 조지는 거. 이 조지다에는 나쁜 의미로 하면 사람을 뭐 때린다,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역화되는데 원래 조지다는 일을 망치다, 먹어서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비속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일반 우리나라 말을 비속어처럼 써서 조져버려야 돼, 조져버려야 돼 저거. 뭐 이렇게 쓰잖아요. 절대 나쁜 말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는 일을 망치다. 뭐 조직이 잘못된 것들은 가가지고 일을 조졌으니까 가서 혼내는 거죠. 지금 딱 51분이 됐는데요. 여기 동태적인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끊기는 끊습니다. 또 오셔서 이거 들으시느라고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힘드셨죠? 50분 동안 들으시느라고. 네. 시청 시간만 해서 쭉 들으실 수 있도록 오사오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추석이 지나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23일 날 수업이라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에도 계획되어있네. 추석 잘 보내세요. 명절이라 이렇게 해서 인사를 드려야 되나? 네,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끝났네 이거. 어떻게 꺼져? 여러분들은 끄셔도 돼요. 지금 안 꺼져가지고 제가